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경험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해로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경고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지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을 믿게 되지 않던가요?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면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침묵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너무나 확신의 참 목소리로 말하기에 어쩌면 그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자기계발 서적을 모조리 읽고 관계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봅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애씁니다. 늘 먼저 사과하는 쪽은 당신입니다. 상대방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이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과연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일까요? 그 사람도 자기 성찰이나 건강한 소통,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전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어차피 바뀔 필요가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기 개발에 힘쓴다 한들 그것이 상대방의 분노 조절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관계에 갇히게 될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상하게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해로운 관계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마땅히 세워야 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곧바로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롭다, 너무 예민하다, 감당이 안 된다 와 같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순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베풀지 못했던 따뜻한 연민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나는 트라우마 본딩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부디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전문가를 찾아가 더 깊이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학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통 방법을 배우거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그곳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답해봅시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은 기능 장애 관계에 갇힌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강렬하고 불건전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심지어 학대적인 양상을 띱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보통 한쪽 파트너가 조종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학대적일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정서적 의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기이한 충성심 때문에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공동의 트라우마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고 그 상처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핵심은 바로 주기성에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안에 학대나 부당한 대우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그 뒤에 곧바로 긍정적인 강화, 즉 달콤한 보상이 뒤따르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당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퍼붓습니다. 소위 러브바밍이라고 하죠. 갑자기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당신이 떠나면 자기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만을 꿈꾼다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당신에게 잘못했던 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예고 없이 그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상대는 또다시 당신을 깎아내리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저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는 그 학대와 부당한 대우가 우리를 현재에 혼란스럽게 묶어두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게 할 만큼만 간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는 진짜 사랑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돈 속에서 자랐고 그때도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과 애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느끼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무시당하는 말이 불행하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분노로 폭발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당신에게도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혹은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 대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건 명백히 해로워.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떠나야겠어 라고 생각할 상황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원래 사랑이란 이런 걸 거야. 완벽한 관계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만약 내가 떠났는데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결국 나만 혼자 남게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보다 더 외로운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예측 불가능함과 혼돈 속에서 역설적인 안전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극과 극의 감정 기복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거의 항상 다른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다른 것이 건강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트라우마 본딩에 있을 수 있다는 5번째 신호는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머무르는 것이 당신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느낌입니다. 제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만 나쁠 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뇌는 그저 다시 좋은 시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켜볼 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끔찍하게 싸우고 상대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 뒤에 어찌어찌 화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유대감 형성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겪었다고, 그래서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혼돈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싸움이 당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상대의 조종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함께 많은 것을 겪은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의 학대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 라는 말. 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대하기로 선택했고 이 관계를 지옥으로 밀어넣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겪은 시련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기이한 점은 적어도 제 경험상 상대가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해도 나는 결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대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선한 마음을 100% 이용합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한결같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사려 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안전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 이용하고 소진시킨 뒤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격정을 제가 치유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로운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건강한 습관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치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곧 자신이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수치심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진실이라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 순환에 갇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떠나기로 결심하면 상대는 기가 막히게 내가 멀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는 다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과를 하고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연결과 친밀감을 줍니다. 혹은 극단적인 자기 비하에 빠져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한탄하며 차라리 자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은 제 안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고 저는 다시 그들을 돌보는 역할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관계에 필요한 변화를 주장하는 대신 그들을 안심시키고 인정해주는데 모든 주의를 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그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오랜 상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와 만약 현재의 이 역학관계를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린 시절 상처 또한 치유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그 애착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애착을 형성했습니다. 불건강한 애착의 경우 우리는 삶의 후반에 무의식적으로 그 애착관계를 재현합니다. 만약 현재의 이 사람을 치유하고 엄마나 아빠에게 원했던 방식으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마침내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스로를 상처받을 상황에 계속해서 몰아넣을 뿐입니다. 비록 극도로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릴 필요가 없다. 이제 아무도 나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나 혼자서도 안전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존재다. 나는 내 삶에 누군가를 더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불건강하고 기능 장애적인 관계에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트라우마 본딩에 있을 수 있다는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대했다면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이 당신을 묘사할 때 쓰는 똑같은 단어들을 그들에게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 수준에 똑같이 맞춰 행동하고 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들이 당신의 걱정을 묵살하듯 당신도 그들의 걱정을 묵살했다면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평등이나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결코 안전함과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거의 항상 권력의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당신은 복종하기를 기대받습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감히 그들이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이 말을 크게 외쳐주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은 것도 너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려하고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우선순위로 느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이나 당신의 감정과 고통을 듣고 이해하는데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하며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스스로에게 이 말을 들려주세요. 진실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학대가 있고 그것들은 모두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종종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조종과 통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당신을 깎아내리고 굴욕감을 주려하고 끊임없이 비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가치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고치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지어내는 거야. 너 미쳤구나. 너 같은 애를 낳으니까 만나주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야? 만약 나를 떠나면 다시는 내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야. 내 핸드폰 못 보게 하는 거, 바람 피운다는 거 인정하는 거지? 정말 드라마틱하네. 내가 내 말만 들었어도 내가 그렇게까진 안 했지.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관계의 문제는 너라는 걸 모두가 알아. 내가 날 떠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이런 말을 견뎌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진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미칠 것 같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상처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의 문제가 정말 나 자신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고통의 원인으로 보면서 동시에 당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잠재적 원천으로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이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면서 동시에 치유의 원천으로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좋았던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때때로 그 좋았던 처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조종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갖도록 러브바밍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학대의 순환을 시작해도 당신이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애착이 형성되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외부 인정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순간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거나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볼 때 나 스스로가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가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나는 그들을 고치거나 함께 있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팽개칠 때 비록 그 헌신이 나에게는 결코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 계속 노력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포기하면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치유되거나 당신의 관점을 인정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불건강하고 기능 장애적이고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 당신보다 더 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혼자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깨달아야 했던 진실은 저는 그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를 저지를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나를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힘든 작업은 이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나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나 자신에게 쏟아붓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컵을 먼저 채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무언가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만약 당신의 자녀가 미래의 당신이 지금 이 관계에서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떠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년이고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제외하고 그들과 당신이 무엇이 다른가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고치려는 노력에 눈이 멀어 다른 누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용기를 내어 떠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혹은 오직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감정, 그리고 필요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듯이 탐색되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 인정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회를 갖기 위해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장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척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멀어지고 냉소적으로 변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이 여정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 목표는 당신이 이게 트라우마 본딩일까, 아닐까? 를 연구하기 위해 또 다른 라벨을 탐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솔직하고 취약하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이기적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이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해도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가? 내 파트너는 정말로 내 감정과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가?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는가? 나는 항상 혼란스러운가? 이것들은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냐고요? 물론입니다. 100% 어렵습니다. 당신은 대를 이어온 트라우마의 순환을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에게 많은 은혜와 연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시점에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단 한 가지만 가져가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당신은 그 과정에 착수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과정 동안 당신이 계속해서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의 원인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경험 말입니다. 저는 제가 해로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경고 신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선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무지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듣다 보면 어느새 그 말을 믿게 되지 않던가요? 계속해서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당하면 또 다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침묵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너무나 확신의 참목소리로 말하기에 어쩌면 그 말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자기계발 서적을 모조리 읽고 관계에 대한 모든 영상을 찾아봅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애씁니다. 늘 먼저 사과하는 쪽은 당신입니다. 상대방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 나은 소통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저 이 관계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과연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목표일까요? 그 사람도 자기 성찰이나 건강한 소통,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배우는데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전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어차피 바뀔 필요가 있는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자기계발에 힘쓴다 한들 그것이 상대방의 분노 조절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관계에 갇히게 될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상하게도 떠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해로운 관계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조차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마땅히 세워야 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합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면 곧바로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롭다, 너무 예민하다, 감당이 안 된다와 같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를 의심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 고통스러운 순환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베풀지 못했던 따뜻한 연민과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당신이 관계 속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나는 트라우마 본딩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시작하기에 앞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만약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부디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나 전문가를 찾아가 더 깊이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둘째, 만약 당신이 학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통 방법을 배우거나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언제나 그곳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답해봅시다. 트라우마 본딩이란 무엇일까요? 트라우마 본딩은 기능 장애 관계에 갇힌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강렬하고 불건전한 애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심지어 학대적인 양상을 띱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보통 한쪽 파트너가 조종적이거나 통제적이거나 학대적일 때 형성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정서적 의존,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이라는 공포,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느껴지는 기이한 충성심 때문에 관계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공동의 트라우마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고 그 상처를 공유하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것이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핵심은 바로 주기성에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 안에 학대나 부당한 대우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그 뒤에 곧바로 긍정적인 강화, 즉 달콤한 보상이 뒤따르는 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다가도 갑자기 돌변하여 당신에게 엄청난 사랑을 퍼붓습니다. 소위 러브바밍이라고 하죠. 갑자기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아붓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만약 당신이 떠나면 자기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만을 꿈꾼다고 속삭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당신에게 잘못했던 일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예고 없이 그 끔찍한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상대는 또다시 당신을 깎아내리고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저 관계에 머물러 있는 거지? 라고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 답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는 그 학대와 부당한 대우가 우리를 현재에 혼란스럽게 묶어두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게 할 만큼만 간헐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머무르는 이유는 진짜 사랑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혼돈 속에서 자랐고 그때도 사랑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과 애정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고 느끼며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 내 폭력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고 수치심을 느끼고 무시당하는 말이 불행하게도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분노로 폭발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당신에게도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혹은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 대신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라는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면 이건 명백히 해로워.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떠나야겠어 라고 생각할 상황에서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원래 사랑이란 이런 걸 거야. 완벽한 관계는 없잖아.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만약 내가 떠났는데 내 생각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결국 나만 혼자 남게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해로운 관계 속에서보다 더 외로운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 예측 불가능함과 혼돈 속에서 역설적인 안전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극과 극의 감정 기복이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거의 항상 다른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비록 그 다른 것이 건강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이 트라우마 본딩에 있을 수 있다는 5번째 신호는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지만 머무르는 것이 당신을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다는 느낌입니다. 제 경우에는 파트너에게 중독된 것 같았습니다.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만 나쁠 때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뇌는 그저 다시 좋은 시절이 오기만을 기다리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돌이켜볼 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끔찍하게 싸우고 상대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한 뒤에 어찌어찌 화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유대감 형성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함께 전쟁을 치른 전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겪었다고, 그래서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결이 아니라 혼돈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 싸움이 당신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상대의 조종에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함께 많은 것을 겪은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의 학대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 라는 말. 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그런 고통을 겪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대하기로 선택했고 이 관계를 지옥으로 밀어넣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함께 겪은 시련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당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사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트라우마 본딩의 가장 기이한 점은 적어도 제 경험상 상대가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해도 나는 결코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학대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선한 마음을 100% 이용합니다.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을 그들에게 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한결같고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사려 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하나의 문제는
그들은 그런 종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안전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 이용하고 소진시킨 뒤 뱉어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격정을 제가 치유해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로운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건강한 습관을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치유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곧 자신이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수치심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스스로에 대해 진실이라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모욕적인 말들을 듣게 됩니다. 결국 저는 이 순환에 갇혔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서 떠나기로 결심하면 상대는 기가 막히게 내가 멀어지고 있음을 감지하고는 다시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사과를 하고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연결과 친밀감을 줍니다. 혹은 극단적인 자기 비하에 빠져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한탄하며 차라리 자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말은 제 안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했고 저는 다시 그들을 돌보는 역할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관계에 필요한 변화를 주장하는 대신 그들을 안심시키고 인정해주는데 모든 주의를 쏟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그저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린 시절의 오랜 상처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와 만약 현재의 이 역학관계를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어린 시절 상처 또한 치유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의존했던 것처럼 그 애착관계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애착을 형성했습니다. 불건강한 애착의 경우 우리는 삶의 후반에 무의식적으로 그 애착관계를 재현합니다. 만약 현재의 이 사람을 치유하고 엄마나 아빠에게 원했던 방식으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면 마침내 나는 가치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스스로를 상처받을 상황에 계속해서 몰아넣을 뿐입니다. 비록 극도로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릴 필요가 없다. 이제 아무도 나를 버릴 수 없다. 나는 나 혼자서도 안전하고 완전하며 온전한 존재다. 나는 내 삶에 누군가를 더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지 불건강하고 기능 장애적인 관계에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트라우마 본딩에 있을 수 있다는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잣대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대로 그들을 대했다면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고 그들을 깎아내리고 그들이 당신을 묘사할 때 쓰는 똑같은 단어들을 그들에게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그들의 에너지와 관심 수준에 똑같이 맞춰 행동하고
그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들이 당신의 걱정을 묵살하듯 당신도 그들의 걱정을 묵살했다면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까요? 평등이나 상호 존중이 없는 관계에서는 결코 안전함과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 본딩 관계에는 거의 항상 권력의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당신은 복종하기를 기대받습니다.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중잣대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감히 그들이 당신에게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향해 이 말을 크게 외쳐주는 것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은 것도 너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고려하고 당신을 높여주고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우선순위로 느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도록 올바른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만큼이나 당신의 감정과 고통을 듣고 이해하는데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하며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 말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스스로에게 이 말을 들려주세요. 진실은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학대가 있고 그것들은 모두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종종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조종과 통제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당신을 깎아내리고 굴욕감을 주려하고 끊임없이 비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말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고치거나 변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런 일은 없었어. 내가 지어내는 거야. 너 미쳤구나. 너 같은 애를 낳으니까 만나주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야? 만약 나를 떠나면 다시는 내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야. 내 핸드폰 못 보게 하는 거, 바람 피운다는 거 인정하는 거지? 정말 드라마틱하네. 내가 내 말만 들었어도 내가 그렇게까진 안 했지. 너무 감정적이야. 우리 관계의 문제는 너라는 걸 모두가 알아. 내가 날 떠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만으로도 이런 말을 견뎌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진실은 이런 말들이 우리를 미칠 것 같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상처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의 문제가 정말 나 자신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고통의 원인으로 보면서 동시에 당신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잠재적 원천으로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 본딩이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고통의 원인으로 보면서 동시에 치유의 원천으로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좋았던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때때로 그 좋았던 처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조종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애착을 형성하고 유대감을 갖도록 러브바밍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학대의 순환을 시작해도 당신이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애착이 형성되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외부 인정은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화를 내면 기분이 나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순간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가치 있거나 친절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볼 때 나 스스로가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가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나는 그들을 고치거나 함께 있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내팽개칠 때 비록 그 헌신이 나에게는 결코 돌아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 계속 노력하는 것이 더 쉽다고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포기하면 그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모든 시간을 낭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치유되거나 당신의 관점을 인정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불건강하고 기능장애적이고 해로운 관계를 떠나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 당신보다 더 잘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혼자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깨달아야 했던 진실은 저는 그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회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실수를 저지를 것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나를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힘든 작업은 이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나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나 자신에게 쏟아붓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컵을 먼저 채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부어줄 무언가가 생기는 법입니다.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만약 당신의 자녀가 미래의 당신이 지금 이 관계에서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떠나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년이고 당신이 바로 그 어린 소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제외하고 그들과 당신이 무엇이 다른가요?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상황을 고치려는 노력에 눈이 멀어 다른 누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용기를 내어 떠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혹은 오직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법을 배우고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감정, 그리고 필요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듯이 탐색되고 이해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만 인정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단순히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기회를 갖기 위해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는 끝장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고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척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멀어지고 냉소적으로